지난 5월 9일 이제 19대 대선이 끝났는데 이 모두가 예상하듯이 이제 문재인이 됐어. 근데 문재인이 된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지금 계속 허니문 기간이라서 모든 언론에 대해서 이제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얘기할 건 아니고 이제 문재인이 이긴 거는 누구나 다 예상을 했고 이겼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 이제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얘기를 대선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의아해했던 게 홍준표가 2위를 했단 말이야. 홍준표가 2위란 거. 홍준표는 계속 자기가 얘기를 했어. 실버 크로스 일어난다. 내가 2등은 한다. 그리고 사실 내가 봤을 때 홍준표도 지가 2등을 할 걸 목표로 하고 나왔어. 뭐 차기를 바라든 차차기를 바라든 어쨌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유승민이 그치, 4등 했단 말이야. 유승민은 사실은 나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나는 사실 유승민이 중도 하차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 돈 문제도 있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기타 이슈도 있고 그때 탈당도 일어나면서 나는 속으로 생각한 게 저 바른정당인가 쟤네 진짜 좆됐다 이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또 반작용이 일어나면서 유승민이 완주를 했어. 그러면서 다시 이제 좀 합리적 보수 아니면 지금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그 수구에 대한 그런 보수의 대안으로 지금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보자 이거지. 요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그 메인적인 거 말고 좀 이렇게 효가지 같은 거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소매상이 요번에 맞췄잖아. 블로그에 많이 게재를 하면서 요번에 대선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일단 그 대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뭐 예측을 했고 그리고 또 나는 궁금한 게 이제 홍준표가 어떻게 이겼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일단 대선 결과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일단 먼저 대선 결과를 보자면은 응. 문재인의 1등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고 사실 너무나 당연한 그렇지.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사실은 그거잖아. 40 몇 퍼센트, 5%인가? 하여튼 그걸 넘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였지 이기는 건 확실한 거야. 아니 45% 문제는 뭐 따로 얘기하겠지만은 사실 오자 구도에서 45%는 나올 수가 없는 구도라고 볼 수 있고. 오케이 나도 일단은 내가 한 블로그에다가 여론조사 관련된 글만 한 90개 이상을 썼을 텐데 매주 종합해가지고 주요 여론조사들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4월 1주차 즉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로 문재인이 40%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었어. 그렇지. 그리고 1등을 뺏긴 적도 한 번도 없었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쉬운 거였고 사람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거는 홍준표지. 지금 홍준표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몇 가지를 들 수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일단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지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그렇지.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보수라는 뭐 일반적으로 뭐 몇몇 분들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지지층의 총합이 24%는 된다. 확인한 거지 이거는. 우리가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내 유일하게 틀렸던 게 유승민과 심상정의 그렇지. 순위. 사실 이게 그냥 촉으로는 유승민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나온 데이터라든가 뭐 그래서 다 무시하고 그냥 촉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합을 했을 때는 좀 유승민이 좀 낮게 나올 수 있지만은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이제 동정 그렇지. 여론이라는 게 좀 있긴 한데 2002년 대선에서 그 정몽준이 대선 전날 그렇지. 단일화를 파기했어. 그렇지. 그리고 나서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후로 벌어진 탈당 사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토론회에서의 홍준표가 유승민을 좀 덕이 없다는 식으로 조롱을 했고 그렇지. 거기다가 그 유승민의 딸 유담 그 성추행 성희롱 그 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막판에 좀 너무 불쌍하다. 그렇지. 이런 동정 여론이 좀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2위, 3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4위, 5위는 사실 많이 틀린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그렇지. 심상정. 그래서 일단은 그럼 일단 그렇게 대선 결과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뭐지? 일단은 되게 근소하게 맞췄잖아.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봤을 때 일단은 소매상이 예측한 거는 문재인 같은 경우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는 거의 맞췄어. 본인이 정한 그런
그 범위 안에서 맞췄는데 그 심상정, 유승민은 틀렸다고 아까 본인도 얘기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 일단은 첫 번째 참조 자료는 네. 5월 1주차, 즉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의 마지막 여론조사들의 이제 종합된 것을 이제 기본 자료로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허수를 없애는 작업을 했지. 그러니까 허수라면 뭐 그게 사실 여론조사에서 잘 모름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난 이런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가 40%가 나왔고 또 다른 후보는 30%가 나왔어. 근데 그 두 후보밖에 없다? 그럼 이걸 허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둘의 합은 몇이지? 40 더하기 30이니까 70이지. 70이지. 그러면은 이 A라는 후보가 40%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40%를 70분의 4로 나눠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이 후보의 허수를 제외한 실제 투표할 사람들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후보들의 허수를 없앤 지지율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했던 거는 13대부터 18대까지의 대선들의 마지막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율의 관계를 구한 거지. 근데 15대 대선부터의 경향이 뚜렷한 게 1위 후보는 약간 빠져. 한 2% 정도. 그 이제 허수를 없앨 값에서. 반대로 2위 하는 후보들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 뭐 이번은 좀 2위를 좀 구하기 좀 애매했지만은, 세 번째로는 특이한 거긴 한데 보수 계열 후보들이 조금 더 마지막에 응집하는 효과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한 1, 2% 정도 빼는 값을 놓고, 안철수, 홍준표는 각각 한 2% 정도 상승을 시키고 나서는 안철수의 값을 한 1% 정도 홍준표로 옮겨놨지. 뭐 마찬가지로 유승민, 심상정도 비슷한 걸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유승민이 너무 낮게 나왔고 심상정은 너무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빅3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상과 비슷하게 사실 15대 대선부터 거의 비슷한 경향으로 간다고 할 수 있지. 특히 1위한테는 여론조사 시에 조금 더 높게, 2위는 좀 낮게 나온 경향을 보정해서 맞출 수가 있었지. 그렇지. 그러면은 그런 방법을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뭐 어쨌든 그런 방식을 써서 일단은 뭐 근소하게 맞췄고, 심상정 같은 경우는 뭐 유승민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가장 제일 못 맞춘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런 방식을 썼다. 오케이. 그러면은 뭐 이제 우리가 또 뭐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그거잖아. 왜 안철수가 홍준표한테 졌는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맨 처음에는 이제 안철수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게 양강 싸움이다. 둘이서 싸우는 거. 원래 사실은 이제 대선 들어가기 전에도 항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지. 문재인하고 안철수의 싸움이고, 그런 예측도 많이 했잖아. 안철수랑 홍준표 이쪽이 뭐 합칠 수도 있다. 반 문재인을 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서로 이렇게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를 했고, 홍준표가 누누이 자신감 있게 얘기했듯이 뭐 나는 맨 처음에 뻥인 줄 알았는데 저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이니까 저런 얘기 할 수도 있다 했는데, 진짜 실제로 홍준표가 안철수를 2.6%로 이겼어. 그러면은 왜 소매상이 생각했을 때는 홍준표가 안철수를 이길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줘봐. 나 진짜 궁금하거든. 안철수가 2등 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여론조사 그래프를 봤을 때 4월 1주차부터 안철수가 급속도로 상승한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지. 그렇지. 거의 근소하게 따라잡았잖아. 4월 1주차에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그렇지. 40%대 30% 정도의 비율을 보여줬고, 2주차까지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 2주차에는 거의 35% 이상 올라가면서 정말 그때는 진짜 양강 구도가 된다. 모두가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맞아. 또 많은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을 많이 이제 여론조사를 했고, 엄청 양자 대결 얘기 많이 했잖아. 일부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가 이기는 걸로 나왔지. 이기는 걸로 많이 나왔지. 근데 이제 첫 번째 변곡점이 됐던 게 이제 모두가 다 알듯이 이제 유치원 사태, 사설 유치원 사태. 맞아. 그거 좀 논란이 많았지. 언론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보도되진 않았지만은 이 지역 맘카페라든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실제 유권자들 사이에서 커뮤니티에서 굉장한 화제가 됐고, 그렇지. 이게 또 사람이라는 게 어떤 그 허황된 공약이라든가 잘 모르는 자기가 연관이 없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본인과 연관된 거에 굉장히 민감하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이게 또 육아라는 게 단순히 엄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게 아니지. 요즘에는 이제 아빠는 물론이고 그렇지.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던 온 거죠. 가족이 다 매달린 거지 육아라는 게. 두 번째는 이제 문제는 늘 내가 얘기했듯이 안철수의 지지율은 빌린 지지율이다. 그러면은 그 담보는 무엇일까? 빌릴 땐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담보는 내가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그 확신을 사람들한테 줬을 때 사람들이 지지율을 빌려준단 말이지. 그렇지. 근데 못 이길 것 같다. 응. 난 하락세가 시작됐을 때는 어땠을까? 빠지지. 급속도로 빠지지. 사람들이 그렇지. 본전이라도 찾기 위해서 그렇지. 급속도로 빠질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게 사실 난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게 이 유치원 사태는 하나의 변곡점이 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주춤하면서 약간의 하락세로 돌아섰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는 안철수로 못 이기겠네? 라고 평가하는 순간 특히나 안철수에게 난 배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배팅을 했던 보수 유권자들은 지지를 거두고 그러면 그냥 홍준표한테 줘야겠다. 아니면 유승민. 유승민은 근데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을 거야. 유승민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렇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빌린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떨어져 나가. 음. 근데 여기서 또 악순환이 무엇인가? 토론회 아니야? 토론회? 토론회도 있는데 토론회 이전에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안철수가 기본적으로 정치 혐오층을 많이 이걸 자기- 했지. 그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이덴티티도 삼았으니까 자기. 이 가능성이 없어지면 굳이 선거를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 사람 지지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니까 이게 끝없이 떨어져 버리고 뭐 주마다 거의 7%, 8%씩 떨어져 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고 이 기본적으로 안철수 지지층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지지층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알다시피 연합분이라는 게 뭉치기가 힘들고 하나의 계기만 되면은 흩어지는 것과 같이 좀 계기가 좀 흔들려 버린 계기가 되니까 이탈해 버리는 거지. 탈행병이 생겨 버리는 거지. 이게 나같이 그러니까 약간 정치에 뭐 큰 관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뭐 그렇게 분석하는 게 본인 생각이고 뭐 정확할 수 있어. 우리 같은 정할못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인데 일반적인 우리 같은 평범한 유권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안철수가 언론에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잖아. 특히 나는 그 MB 아바타 그리고 뭐였지? 갑철수? 그때는 내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안철수 보고 진짜 이렇게 사람이 유치하냐고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 방송 보고. 그러면서 그거에서 약간 문재인이나 아니면은 다른 다른 후보들로 갈아타는 사람, 특히 내가 봤을 때는 유승민이 또 인기가 더 끌었던 건 뭐냐면은 이 토론에서 그래도 좀 가장 똑똑한 게 뭐 유승민, 심상정 말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게 바로 합리적으로 했다는 게 바로 그 두 명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안철수의 그 토론에도 되게 큰 변곡점이 됐다고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대선부터 총선 우리나라 선거에서 토론회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많진 않았어. 근데 이번 대선은 좀 너무 특이하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치, 좀 특이한. 보통 대선이라는 게 뭐 12년도에 있던 대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거는 보통-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그 아니, TV 아니. 토론회? 아니 그거 말고 4월경에 후보가 선출되고 끊임없이 어필을 해. 한 6개월, 거의 7, 8개월 이상.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후보 선출이 4월 초에 됐는데 대선도 5월 초야. 5월 초. 그럼 한 달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론 그 전부터 유력 주자기 때문에 알지만 사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짧으니까 그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토론회가 영향을 많이 왜냐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사실 그게 아마 3차 토론회였을 거야. 3차 토론회에서 MB 아바타. 이게 그러니까 2차 토론회에서 좀 괜찮았단 말이야. 2차 토론회에서. 근데 3차 토론회에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 말대로 셀프 네거티브. 그렇지. 셀프 네거티브라고 해서. 내가 그리고 보는 게 사람들이 또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얘기 많이 했거든. 자기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문재인을 까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 나서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뭐 네이버 댓글이라든가 난 기사는 좋지만 뭐 댓글만 많이 보니까 보면 뭐 안철수가 저건 좀 토론회 저건 아닌 것 같다. 너무 좀 유치하고 약간 조금 정신이 나갔다는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거든. 나는 그것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자기 당의 후보에 대해서는 누군가 이제 어디 TV 같은 데 나와서도 좀 쉴드를 많이 치는데 그때 아마 김경진인가? 네. 그때 TV에 나와가지고는 맞아. 그 아저씨. 자기도 좀 답답하다, 토론 못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지. 아니 이게 좀 못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자살골을 넣었다고 볼 수도 있지. 그것도 만약에 영향을 꽤 많이 미쳤을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그렇지. 지금까지 역대 토론회에서 나온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모습이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런 아까 말한 그런 안철수가 그런 이슈에 그런 대응을 잘 못한 것들 그리고 뭐 이런 뭐 토론회의 모습이 또 컸다. 그게 이제 홍준표가 2등을 갈 수 있었던 뭐 이유였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딴 거 더 있나? 당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물론 당 전체적으로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국민의 당이라는 당이 너무 호남 기반의 정당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쪽에다가 어필할 그게 너무 약하고 그렇지. 맞아. 호남 기반의 정당이라는 것이 뭐 충청도라든가 그 수도권은 좀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그것도 있지 않나? 그 비례대표도 많지 않나 거기가? 예전에 그 총선 때 보면은 비례를 거기다 많이 떠줬다는 사람들도 있는 아닌가? 그건 아닌가? 어떤 거 말하는 거? 국민의당 비례대표가 많다. 비례대표 별로 안 많나? 비례대표가 많지 비례대표 왜냐면 비례대표 전체 표수로만 따지면은 이제 2016년에 있던 총선에서는 민주당보다도 더 많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호남을 지역 기반화하는데 비례대표가 많은 건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서 지역 기반이 많이 약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닌가? 그거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지역 기반이 약하다. 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국민의당. 또 하나는 그러니까 국민의당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국민의당은 호남 위주의 정당이다 보니까 이게 뭐 경선 때도 나왔지만은 경선에 총 한 18만 명이 했는데 그 중에 9만 명이 호남 사람이야. 맞아.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냐? 이 정당은 호남 쪽의 조직은 확실한데 다른 지역의 조직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의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게 나는 이제 공중전과 지상전으로 좀 표현을 하는데 그 뭐 TV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그 전반적으로 이제 당 외상 공중전이라면은 조직이 이제 촘촘히 들어가서 이제 싸운 거는 이제 지상전인데 자유한국당 지상전은 굉장히 강하고 세지. 사실 민주당도 오래된 정당이다 보니까 여러 지역의 조직을 잘 갖고 있는 반면에 과연 국민의당이 호남 외에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호남이 인구 수도 좀 적어요. 유권자 수도 적어. 경북, 경남에 비해서 또. 경북보다도 적지. 그치. 경북만 따진 것보다도 적지. TK보다도 적으니까.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걸 했단 말이지. 대선 후보 경선을 했는데 10,000명을 못 채워서 1시간 연장을 했단 말이지. 그렇지. 얼마나 그 지역에 지역 기반이 약한지. 그치, 그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지. 그러니까 당이 어쩌면은 안철수라는 후보를 따라가지 못한 거지. 뭐 여기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그 홍준표가 얘기했던 뭐 안찍박 같은 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렇지. 보통 우리가 선거 투표하러 가서 보면은 그냥 후보 이름만 있는 게 아니야.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렇지. 국민의당 맞아. 안철수라고 돼 있는데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도 일부러 당 이름도 뺄 정도로 당이 인식이 좋지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홍준표와는 정반대지. 홍준표라는 네임밸류보다도 자유한국당이라는 크지. 그것이 굉장히 컸고 아마 당만 보고 찍어주는 사람도 많지. 적잖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지. 뭐 경북 쪽은 다 그렇지 뭐. 그치,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나는 예상을 하고 당의 차이도 분명 영향을 미쳤을 거야. 만약에 안철수가 당이 조금 더 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정당이었다면은 오히려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홍준표도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이유, 나는 굉장히 나름대로 또 선전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철수라는 인물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호감이 적잖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 나온 거지. 사실 악재는 다 갖고 싸운 거야. 사실 보면은 이 정도 얘기하면은 아니 토론도 못해, 당도 안 도와줘, 가서 말실수해가지고 하해, 기본적인 지지율도 원래 낮아, 그 다음에 뭐 지지자들의 그 응집도라고 할까? 그런 것도 낮아. 근데도 20% 넘긴 거는 안철수라는 사람을 마냥 무시할 순 없다. 그렇지, 그렇긴 하네.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뭐 지지자들은 얘기했겠지만은 나는 오히려 저 정도면 선방한 거다.
이 정도 악재를 가지고 했을 거면은 굉장한 선방이다. 다만 앞으로 5년 뒤에 또 선거를 나온다고 치면은 과연 그때도 언론이 지금만큼 도와줄 것인가? 그건 아닐 것 같아. 그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뭐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은 못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뭐 그렇겠지. 안철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뭐 어떻게 보면 올해가 마지막 본인에게 있어서는 대통령 선거이겠지. 뭐 크게 보면 왜냐면 저 당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 그런 거고. 그치, 내년 아마 지방선거가 한계이지 않을까 그치. 라고 예상을 하지.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하자고 이거는. 그래, 오케이.